근데 여당의 원내대표라는 분이 빚을 내서 집을 사는 게 맞냐 이런 얘기를 하면 나는 따박따박 월급 모아갖고 집을 샀거든. 당신들은 왜 그렇게 못 사? 이렇게밖에 안 들려요. 15억에서 25억 사이즈가 4억으로 대출 규제를 막았는데 요거는 조금 불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는 왜 우리한테 사다리 걷어차기 하냐. 네. 부동산 문제 이 대책이요. 네. 킬러 문항입니다. 이 대책이 대안이 되는 부분들이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그래서 초강수를 준 거는 같아요. 세부 대책들로 이렇게 또 네.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다미빵은 왜 넣어요? 술 맛을 돋구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면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해가 안 가요. 어떤 이재명 대통령 시대에는 이걸 철거를 했나요? 철거가 된 상태에서 질의가 들어가야 네. 앞뒤가 맞을 텐데 철거를 할 수가 없고 이게 말하자면은 국가재산이잖아요. 서영교 의원은 일본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이렇게 관저에까지 깐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이제 연결일 수 있다고 보는데 아니 근데 히노키탕도 뭐 이해하고 관저에다 다다미까지 내가 한 1000만 번 양보해서 이해한다 하더라도 아니 왜 대통령이 집무실에 사우나를 만들어요? 저는 그건 이해를 못하겠어요. 한없이 가벼운 시사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10월 17일 금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영진이고요. 우리가 미국과 해결해야 될 큰 숙제가 있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관세 그리고 3,500억 불 요건데 이 구윤철 장관이 3,500억 불에 대해서는 미국이 우리 입장을 좀 이해하는 것 같다. 또한 열흘 안에 결과가 나올 것 같다 등등 좀 희망적인 얘기들을 좀 해줘서 기대를 했었는데 오늘 아침에 다시 뭐 트럼프를 설득할 수 있을지 좀 확실하진 않다, 불확실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어떻게 돼가는 건지 굉장히 좀 불안합니다. 관련된 이야기 또 정치권의 이런저런 뉴스들 같이 여러분께 정리해드릴 네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맥 정치사회연구소 서용주 소장님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서영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님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자리는 안 좋지만 그래도 열심히 또 최선을 다해주고 계신 김준우 변호사님 버티고 있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아직까지는 지금 3주 네. 잘 버티셨죠? 네. 네. 매우 안정적입니다. 이때가 제일 위기. 한계입니까? 네. 위험합니다. 아, 근데 내공이 있어요. 네. 김준우 변호사가 내공이 있어. 보통 이제 초보 운전 하다가 이제 사고 낼 때가 이제 약간 자신감 생겼을 때 네, 접촉 사고 자주 나거든요. 제가 무면허라. 막 달려요. 근데 음주운전 취소는 아닙니다. 네, 오해하지 마세요. 딴 적이 없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면허를 따겠다는 생각을 안 하셨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기사 두고 살아야겠다. 멋지다. 내가 굳이 뭐 운전할 필요 있겠냐. 네. 대단하십니다. 이런 또 흑색 선전을. 자, 우리 김준우 변호사님까지 소개해드렸고 오늘 뉴스 정리는 신혜영 기자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그 한미 관세 협상 요 이슈부터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뭐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지금 우리 관료들이 협상하러 미국 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관련 부처 이제 파트너들 만나면서 메시지가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스가 관련 협력도 논의를 했다. 예산국장 만나서 한 열흘 안이면 결론 날 것 같다 이런 메시지들이 나왔었는데 그 구윤철 총리가 이제 기자들과 특파원 간담회를 하면서 이제 우리의 입장을 쭉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베센트한테 이 3,500억 달러라는 거 어떻게 우리가 외환 보유국이 이만큼인데 어떻게 한 번에 주냐 선불로 주기는 어렵다 이제 계획을 쭉 설명을 했더니 이제 실무장관은 그 너희 한국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해라고 말했지만 이걸 가지고 트럼프를 설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상황이. 네, 그 이제 오늘 아침에 전해진 예.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3,500억 달러는 500조 안 된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말 얘기 나오는 걸 보면 주기는 줄 건데 좀 나눠서 줬으면 좋겠다 내지는 우리와 미국의 상호 간 스와프, 통화 스와프 정도 해주면 좀 할 수 있겠다 정도로 우리 입장이 좀 많이 양보 쪽으로 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혹시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우리 윤희석 대변인님은. 고육지책을 막 생각을 하는 건데 이걸 만약에 우리 돈으로 다 줘도 된다고 하더라도 문제예요. 그렇죠. 500조잖아요. 500조. 예. 우리 예산이 한 700조 정도 되잖아요. 예. 이걸 돈을 막 찍어요? 조폐공사에서? 큰일 나죠,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뭐 몇 년을 더 할지는 모르겠는데 네. 뭐 3년만 더 하겠죠.
10년 뭐 나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 아니면 액수 자체를 실질적으로 줄여요. 뭐 보증이나 이런 걸로 돌려버리고 처음에 우리가 알았던 것처럼 이해했던 네. 것처럼 이 방법 외에 다른 게 있을까 싶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 지금 뭐 미국이 강경하다고 해서 우리가 그거에 꼭 맞춰야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솔직히 보면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에 있어서 시간은 우리 편이다. 저는 그렇게 좀 보여요. 아, 시간을 끌수록 오히려 우리가 유리할 수 있다. 조급한 쪽은 미국이 될 거고 네. 미국은 중국과 관세 협상이 가장 본인들에게는 핵심일 거예요. 큰 거겠죠. 그리고 지금 히토류 가지고 지금 미국이 그 부분을 대응해야 되는데 빨리 한국하고 좀 털고 가야 되는데 한국에서는 이게 일단은 버티는 거고 동맹국이고 그다음에 안보 문제도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3,500억 달러를 선불로 다 내놔라.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냥 곡간 다 비우란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세금을 정말로 많이 때려도 이걸 한 번에 어떻게 뭐 몇십 조를 내는 그 재벌들 없을 거예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분할 상환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기간을 두고 상환을 좀 해달라라는 요구를 하는 것인데 저는 사실 통화스와프도 어느 정도 베센트 장관이 좀 여지를 열어둔 것 같고 네. 원화 부분도 그거를 이제 미국 쪽에 던져서 원화를 본인들이 이제 시장에서 달러로 바꿔 쓰든 어쩌든 그 정도만 되면 일단은 숨통이 트인다. 근데 두 번째 그 군철 장관이 얘기했듯이 트럼프를 설득하기가 미지수다. 그거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 전 세계에서 트럼프를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상황으로 설득이 돼야 되지 이걸 어떤 개인적인 여건에서 우리 한국 사정이 이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좀 이해해 주세요 해서 설득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상황들을 좀 에이펙하고 연결을 해서 네. 나름대로 이제 마스가까지 좀 하나의 그 레버리지로 삼았으니까. 몇 가지가 저는 이제 불만이 있는데 트럼프가 설득될지가 미지수다란 물론 이제 그것도 당연히 현실이니까 그런 얘기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우리 국민들 어떻게 설득할지는 오히려 이게 더 큰 문제 아닌가. 만약에 이 금액을 500조를 주려고 하면 우리 국민 못 줘요. 나는 그거 설득하기가 더 힘들 것 같고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그리고 이제 좀 말이 이제 자꾸 오가긴 하잖아요. 물론 협상 상황에 따라서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으니까 지금 상황 이렇다, 지금 상황 또 바뀌었다 이런 얘기를 뭐 국민들에게 충분히 소통하는 거라고 좋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자칫 협상에 그래도 가장 중요한 담당자일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가 자꾸 이렇게 바뀌어서 나오면 오히려 상대와 협상하는 데 있어서 좀 불리한 위치에 서는 건 아닌가? 이런 걱정도 좀 합니다. 그냥 분리해요. 이 정도 얘기한다고 뭐 상황이 바뀌겠어요? 알겠습니다. 뻔하잖아요, 카드가. 네. 그러니까 반미 보수가 필요하다. 뭐한가? 반미 보수, 반미 보수. 원래 네. 보수는 친미인데, 네. 그리고 이제 운동권은 반미인데 이게 아니라 지금 보수가 이건 아니다 정말 네. 이라고 좀 나서주는 게 돼야 협상의 지렛대도 좀 생기고. 그래서 마가나 뭐 이런 거 좀 빨간 모자 그만 쓰시고. 네. 애국 보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제는 미국에 대해서 트럼프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말할 줄 아는 보수. 이런 분들이 좀 나와야 그 정부의 어떤 협상력도 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진짜로 이게 지금 그럴 수도 맨날 뭐 있겠네요. 미국 네. 깃발 들고 그것도 안 되니까 요즘 뭐 이스라엘 깃발 들고 뭐 이런 분들이 계신데 이거 아니지 않냐 이거는 진짜라는 생각이 들고 진짜 이 돈이면 차라리 우리나라 지금 정부 부채 한 1,200~300조? 네. 그거 반 갚는 게 그렇죠. 우리나라를 갚고 위해서 관세 그냥 때려 맞고 관세 맞는 게 나을 수도 있다. 나올 수도 있다. 손익계산하면.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전경련이나 경총 입장이 되게 궁금해요. 왜냐면 현대자동차나 이렇게 타격을 받는 회사들이 있을 텐데 이게 지금 뭐가 나을지 자기들도 지금 계속 두들겨 맞잖아요. 뺏기고 있잖아요, 사실은. 네. 제가 생각했을 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SK든 뭐 현대든 간에 계속 미국에 새로 공장을 지으면서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원래 전통적으로 보수에서 얘기했던 이른바 낙수 효과가 투자를 해서 미국에다 투자를 하고 한국의 투자 액수는 줄어드니까 우리 뭐 노동 고용이라든가 세수라든가 이게 전혀 안 늘잖아요. 낙수 효과 모델도 제한적이지만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것도 다 이제 사라지니까 네. 사실은 국가 전략 차원에서 이거 진짜 고민해보는 분들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 그냥 관세 25% 맞자. 예. 이런 고민도 해야 되지 않냐. 3,500불은 그건 불가능하지 않나. 3,500억 달러 이거 자꾸 투자라고 하는데 투자라고 난 이름 붙이는 것도 왜 이게 투자예요? 그러니까 거의 투자라고 하면 뺏어가는 거죠. 네. 돈을 내가 들여서 여기에서 나온 이익을 내가 가져가거나 아니면 잘못했을 때 그냥 내가 망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이제 투자인 거잖아요. 이거는 내 돈을 들여서 이익 나면 미국이 90% 가져간다는 건데 이게 어떻게 투자야?
투자 쳐도 몰라요. 투자 쳐도 어디에 투자할지 다 거기서 그게 결정하는 중요해. 거고. 일단은 뭘 사라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돈 줘봐. 알아서 내가 살게. 그 이거거든. 강탈 내지는 뭐 강탈이라고 표현해도 과하지 않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 3,500억 달러라는 숫자는 지금 바꿀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우리가 제안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이거를 한 번에 줄지 아니면 분할 납부해서 뭐 10년 동안 뭐 연 한 뭐 200억 달러씩 줄지 지금 이런 방식을 우리가 뭐 제안하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는 건데 근데 3,500억 달러가 어떤 거냐면 제가 윤희석 대변인님한테 뭐 35만 원만 빌려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지갑 줘보세요 이렇게 해서 지갑 통으로 갖고 가서 뭐 하려고 그래서 아 이거 신경 쓰지 말고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이런 거거든. 그러면 말란 지갑을 많아요? 진짜요? 그러니까 이게 말 따지고 보면 거의 강탈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좀 무례한 미국의 입장 자체에 대해서는 좀 정치적으로 좀 힘을 모아야 될 것 같고 사실상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미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3,500억 다 내놔라 하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야 이제 설명을 하죠. 지금 이 투자 협정 때문에 이 국내 정치나 이 전국 자체를 유지할 수가 없다. 이런 네. 소요가 일어나니까 그 부분도 좀 감안해 달라. 저는 이런 것까지 좀 상상을 해요. 네. 자, 이재명 대통령 네. 인터뷰에서 그 얘기했잖아요. 이거 그대로 받아가면 아마, 나 우리나라에서 탄핵당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 그럴만해요. 했었잖아요. 네. 트럼프가 이달 네. 말에 오죠. 그렇습니다. 오늘 29일에서 30일 동안 이때 1박 2일간 이제 방한을 할 예정이고 국빈 방문 형식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죠. 근데 이제 시기로 보면 에이펙은 이제 불참을 하는 거예요. 에이펙이 10월 31일부터니까. 네. 근데 어쨌든 이제 한국에 와서 그 기간 중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이제 시진핑 주석도 오잖아요. 그래서 미중 정상회담, 한중 정상회담이 연쇄적으로 좀 열릴 가능성이 크다.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뭐 북한 김정은을 만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아마 우리 정부 관계자가 한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일단 어쨌든 트럼프가 오면 미국 완전 탑다운 트럼프가 다 정하는 거니까 네. 관세 협상에 뭔가 좀 성과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네. 우리가 여러 가지 징후들을 좀 포착을 했는데 트럼프만 결심을 하면 북미 정상회담 이번 기회에 열릴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소는 판문점 북측 지역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예. 김정은과 트럼프가 만날 수 있다. 그럴 네.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는 게 지금 통일부 측의 여러 분석을 통한 결론이라는 거죠. 저번에도 네. 한번 만났잖아요. 판문점 쪽에서. 옛날에. 아, 일기 때. 일기 때. 예,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익숙한 장소기도 하고 트럼프는 지금 이번에 노벨 평화상에서 조금 고배를 맞아서 좀 마음이 급해질 수도 있다. 네. 다음번 내가 받아야 되는데. 따지고 보면은 본인의 임기 기간을 좀 받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김정은은 워낙 미국 만나는 거 좋아하잖아요. 좋아하죠. 예, 그리고 전에 그 10월 10일 날 그 열병식 할 때도 보면 원래 이제 ICBM 같은 거 막 쫙 보여주고 하는데 이번에는 그 화성 20인가 하여튼 그 ICBM은 마지막에 딱 한 개만 보여주고 나머지는 다 뭐 중거리 내지나 하여튼 단거리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전차 이런 것 쪽으로 열병식을 집중해서 하는 거 보면 하여튼 미국의 기분 거스르는 거는 안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김정은도 뭔가 하여튼 뭐 그런 것도 아마 분석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만나면 뭔 얘기 할래나? 뭐 비핵화 얘기 아무래도 할 수밖에 없겠죠. 김정은과 트럼프가 만나면 위고비는 맞고 있냐? 미국이 괜찮지. 뭐 둘 다 맞아야 돼요. 마음대로냐? 뭐 이런 얘기하면서 이제 둘다 건강 맞아야지. 얘기. 네, 좀 건강 뛰어 이슈. 뭐 이러고 왜 빵 터졌어요 지금 신 기자님? 네. 그래요. 그냥 미국이 너무 예상 못한. 그렇지 않아요? 진지하게 삶을 건 얘기일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네, 건강에 위협이 되는. 미국이 이렇게 한다 이거죠. 네, 이거 금수는 해제해주겠다. 조심하셔야 돼요 오늘. 그래요? 미고비 수입은 해제해주겠다. 네. 인권 차원에서. 네. 자 그러면 하여튼 아니, 트럼프랑 다들 북미 정상회담 별로 실현 가능성 없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저는 실현 논평들이 아니 실현 가능성이 있어요? 있다고 네. 저는 누차 얘기했어요. 네. 에이펙이 열린다고 하고 참석하겠다고 트럼프 의사를 밝힐 때 저는 다른 사람들 몰라도 김정을 만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렇죠. 말해 왔었고 근데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나는 것은 사실 뭐 경제적인 뭐 협상을 하려고 만나는 건 아니고 사실 뭐 누구죠? 그 이재명 대통령이 저번에 갔을 때 페이스메이커 네네네. 그 부분에 대한 실현의 그냥 착수 단계예요. 네.
자기가 피스메이커가 돼야 노벨상 받아요. 네. 욕심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본인의 어떤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기 위한 일환으로 저는 김정은을 만나서 어떤 뭐 당연히 있는 얘기 하겠죠. 뭐 비핵화 부분도 얘기할 거고 경제협력에 대한 얘기도 할 거고 네. 중국과의 관계도 얘기할 거고 네. 저는 사실 중국과 지금 여러 가지로 협상 과정이 있기 때문에 북한을 만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을 좀 품어야 중국과의 협상에서도 유리한 레버리지를 삼을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 또 저 평화상 받으려면 올해는 지나갔지만 내년 거 받으려면 그렇죠. 지금부터 열심히 해야 노력해야죠. 되니까. 근데 우리가 트럼프 관점에서 좀 봐야죠. 노벨상 받는 거에 주안점을 두는 거는 맞겠는데 북미 정상회담 한다고 해서 그게 큰 득점 포인트라고 생각해서 우선순위에 넣겠느냐. 지금 트럼프 중동에서 거의 황제됐잖아요. 며칠 전 사진 보세요. 네. 이스라엘 하마스 휴전. 네. 그다음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거 막고 네. 그 중지시키고 이러면 이제 확 올라간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우리 관점에서야 북미 정상회담 이런 게 관심이겠지만 트럼프가 여기까지 관심을 두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관세 협상도 지금 트럼프 설득 안 돼서 이렇게 된다는 거로 우리가 이해를 하잖아요. 네네. 그럼 이 사람 관점에서 이제 봐야 된다. 협상 전략이 도저히 안 되면 그게 뭐겠느냐. 예를 들어 뭐 과거에 아베 전 총리가 했던 방식이라든지 뭐 벙커에서 나오다 넘어지면서까지 막 쫓아가고 한다든지 골프장에서. 뭐 이러한 이 좀 감성적인 부분까지 해야 하나 뭐 이런 단계예요. 제가 볼 때는. 저는 뭐냐면 에이펙은 안 오는데 한국은 와요. 예. 이게 이상하잖아요. 네, 그 좀 그쵸. 네, 물론 이제 아세안 찍고 일본 찍고 하는데 일본도 찍으랬더니 총리가 누구야? 난 지금 이시바를 만나야 돼. 누굴 만나야 돼? 지금 약간 꼬여 있어요. 지금 일본 때문에. 그러면 한국에 오는데 지금 시진핑도 만나고 이재명 대통령도 만나는데 둘 다 성과 지점이 조금 불분명합니다. 약간 그러면 김정은이라도 만날까? 아, 뭐 온 김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플랜 A를 위해서 그러니까 김정은을 만나기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기 위해서 한국에 오는 건 아닌데 한국에 찍고 갔을 때의 어떤 레거시는 필요로 할 것 같고 그런 데서 낮은 단계 수준의 네. 뭐 이제 그런 협상 카드라든가 이런 정도를 하면서 예를 들면 뭐 NBA 한 게임 평양에서 하자 뭐 이런 정도라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네네네. 재개를 하기 위한 그 정도 딜을 한번 넣어보는 그런 게 가능하지 않을까 그럴 수도 미국 있겠네요. 입장에서. 평양에서 NBA 한 게임 한다. 농구. 네, 좋아하니까 거기 옛날에 누구죠? 그 로드맨 선수 로드만. 좋아했어요. 데니스 로드맨. 로드맨이 평양 가고 그랬어요. 언제지가 언제인데요? 언제적으로도 아니 누가 됐든 지금 그러니까. 차범근 스트라이커 시절입니다. 그거. 아니 근데 저 트럼프가 만약에 한국 왔는데 시진핑은 지금 물론 이제 만날 거라고는 하지만 못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되게 민망한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트럼프가. 그러니까. 그럴 땐 차라리 그러면 김정은 카드를 갖고 있다가 네. 시진핑 안 되면 김정은 만나. 어쨌든 전 세계에 또 프레스 릴리스도 해야 되고 만났다. 그러려면 그림은 좋아 보이니까 뭐 그럴 가능성이 좀 있겠네요. 아니, 우리는 우리 대통령 만나서 무슨 얘기할까 이 얘기를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그때까지 3,500불이 중요하잖아, 변화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요즘 우동. 지금 그게 중요하지. 근데 관세 협상 뭐 왜냐하면 이 있을 거라고 3,500불은 사실은 또 아까 얘기했지만 1,400원대가 뉴노멀이 되는데 완전 픽스가 될 수 예. 있고 예. 안 돼. 그럼 이것도 몇 조에 우리 계산법도 달라져야 돼. 이 몇백. 말이 씨가 됩니다. 그 뉴노멀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예. 빨리 올라가면 안 돼. 자, 하여튼 트럼프는 이달 말 29일, 30일에 한국에 온다. 누구 만날지는 조금 보자. 네. 자, 이제 우리 국감 현장으로 좀 가볼까요? 아, 국감이 진짜 난장판입니다. 그 중에서 최고봉은 과방위가 아닐까. 욕설판이지 난장판입니다. 상남자 두 사람이. 그 상남자예요? 아니, 뭐라고 아니, 이게 어떻게 하남자지. 말을 해야 되나? 하남자. 하남자라고 할까요? 하남자. 욕설 문자 공방판 이 두 사람 역사가 좀 길잖아요. 많이 9월 달에부터 멱살잡이하고 싸웠다는 거잖아요. 9월에 이제 소회의실에서 네가 여기 왜 들어와 이러니까 막 한 주먹 감도 안 되는 게 해가지고 막 멱살 잡고 싸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 전사가 있는 상황에서 이제 14일 국정감사 때 김우영 의원이 박정원 의원한테 이제 문자 온 거를 공개를 하면서 예. 이제 욕설 문자 공방이 시작됐고 번호는 왜 까? 뭐 하면서 이제 막 사단이 났던 건데 이제 어제 과방에서 이제 최민희 위원장이 좀 서로 좀 사과하고 좀 넘어가자라고 했더니 사과 못 하겠는데 제가 나 옛날에 때리고 뭐 나한테 이런 거 몰라? 선생님한테 왜 일렀어? 위원장은 저거는 지적 안 해? 막 이러고 또 반대쪽에서는 당신 제가 먼저 문자 때렸어요. 핸드폰 번호 깐 게 뭐가 잘못이야? 너는 공인이잖아. 막 이러면서 막 싸웠어요. 제가 먼저 욕했어요. 아 지금 초등학교에서 애들 싸우는데 선생님 그만 싸워 했더니 쟤가 먼저 때렸어요. 화면으로 봐야 된다. 화면으로. 아유, 네, 네, 봅시다. 보고 봅시다. 얘기할게요. 예. 아우 민망해. 다만 김우영 의원에게는 전혀 미안한 마음이 없습니다.
평소에 감정 조절이 잘 안 되시는지 그 상황에서 멱살 잡을 일이 아니었는데 저한테 쌍욕을 했어요. 다 목격하신 분은 알 겁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랬어요. 야, 인간 대 인간으로 옥상으로 올라와. 제가 똑같이 박정훈이 보낸 문자에 대해서 똑같이 욕설을 했다라고 하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입니다. 그 찌질이란 단어는 당신한테나 어울리는 단어야. 이 창의력 없는 인간아. 제가 그렇게 답신까지 보냈어요. 굉장히 그래도 신사적인 장면들을 다 편집해서 그러게요. 주셨네. 그 베이비 영상은 없네요. 아니 그리고 옥상으로 그 국회 옥상이 있긴 있어요? 있어요. 7층에 거기가 흡연 장소인데. 아 그래요? 네, 이렇게 옛날의 흡연 장소. 예, 지금은 데크가 있잖아. 지금은 이제 안 되죠. 네. 예전에 저 있을 때만 해도 거기가 말하자면 흡연 장소인데 두 개가 있죠. 이게 브릿지 이렇게 넘어가는 브릿지 넘어가는데 거기가 옥당으로 따라와. 근데 결투로 벌이기에는 좀 비좁아요. 아 그래요? 예. 거기 의자들이랑 그러면- 데크 있고 해서 코피 나면 지는 겁니까? 아니 근데 보니까 김우영 의원이 싸우면 이기는 것 같아, 그죠? 그래요. 예. 싸웠어요? 아니 그러니까 둘 중에 따라와라. 근데 이제 박정훈 의원이 아마 못 따라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싸움은 하면 김우영 의원이 이기는 것 같더라고요. 쫄았다는 거예요. 뭐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근데 뭐 내가 너 이겨 뭐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 거 그런 아닙니까? 분석까지 해야 돼요. 근데 얼마나 유치하면 이러겠냐 싶은데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웃고는 있으나 네. 이게 정치권에서의 상도덕이 있어요. 이 여야를 막론하고 신상 발언에 대해서는 굉장히 경계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특정 의원에 대해서 이름 거론하는 것도 신상이거든요.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뭐 모 의원이 이런 행태는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지 이름을 얘기하는 순간 그 사람하고는 이제 더 이상 안 보겠다는 그런 불분진이 있는데 네. 이번 국감 22대를 보면 이게 그냥 상대 의원들한테 법사위도 야 뭐 나이가 많든 적든 너 왜 내가 말 못해 뭐 반말해 왜 막 이런 식이거든요. 그 리밋이 해제된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과방위는 국정감사의 대상인 피감기관에 대한 어떤 질의가 아니라 상대 의원에 대해서 얘기를 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신상을 일단 공격하니까 그 또 신상을 또 공격하게 되는 꼴이라서 그 불문율이 깨지면서 참 볼썽사나운 어떤 장면이 나온 것 예전에는 같아요. 이렇게 막 이 사람아 당신 뭐 이런 그렇죠. 그거 갖고 이제 당신 뭐 이렇게 싸운데 이제는 야이 베이비까지 나오니까 야이 베이비 와 너 나가 이 베이비. 그냥 생고기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요. 이건 진짜 야는 뉴 노멀인 것 같고 이제는 야 임마 요 욕설까지 정도는 그냥 나오니까. 봐주는 것 같고. 근데 이거 좀 강호의 도도 문제지만 예. 위원장이랑 양당 간사가 왜냐면 이게 이틀째잖아요. 예. 그러면 그 다음 날 신상 발언 하기 전에 이게 사실은 좀 해결하고. 어제 이렇게 네. 미국스러운 사전에. 일로 네. 국민 여러분께 해서 모두 사과드립니다 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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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정리를 해야 돼요. 네. 발언도 아예 차라리 주지 말고 네. 위원장이 이제 하는데 뒤늦게 하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다. 이것도 사실은 최민희 위원장도 이게 운영 능력이 조금 빠지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도 이제 뭐 가방위원장도 따지고 보면 피해자의 하나일 거고. 근데 이제 왜요? 김우영 의원이랑 그 누구죠 박정훈 의원 자체의 이 말하자면 참 볼썽사나운 이 상황이 뭐 저기 박정훈 의원이 이 베이비야 할 줄 알았겠어요. 설마 뭐 당신 말이야 이 정도 야 이 정도 알았겠지. 그렇겠죠. 이 베이비를 두 번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은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위원장 입장에서도. 근데 저는 김우영 의원이 그 상대 의원에 대한 어떤 정보 공개나 이런 부분들을 해서 신상을 공격한 부분도 뭐 적절치는 않다고 봐요. 하지만 여기가 한 전치 2주면 네. 박정훈 의원은 베이비 2연타로 전치 8주. 그래서 치명상은 국민의 박정훈 의원이 입었다. 어제 그래서 6주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 늘었어요. 제가 보니까 어저께 보니까 6주라고 그랬어요. 어제 또 보니까 내가 이겨 이걸로 이르는 또 거예요 또 그거? 이르는 거야. 하루 새 진단이 바뀌어서 신뢰가 안 가네. 아니지 하나가 더 추가됐다니까. 아, 그래요? 사과하면서 뭐 내가 너 이겨 막 이런 거. 내가 너 이겨. 아니, 근데 진맥할 때마다 달라져. 누가 이길지 모르는 게 어제 회의가 그래서 이제 비공개로 전환이 예, 됐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치. 네. 국정감사가 비공개로 전환되는 것도 참 신박한 일인데. 가능한가? 아니 그 얘기도 저희 좀 이따 해보려고 하는데 어쨌든 이상하던데. 비공개로 하니까 기자들 다 나가라고 한 나가라고 거예요. 했지. 나가라고 하고 그 기자들이 보통 어떻게 하냐면 회의장 안에 있는 보좌관들한테 문자 보내잖아요. 뭐,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뭐래요? 뭐 또 둘이 멱살 잡아요? 막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비공개 회의에서도 박정훈 의원이 야 너 내가 따라오라고 했는데
질까봐 안 따라온 거 아니야? 이러니까 또 반대쪽에서 김우영이 너 내가 이겨 임마 이러면서 또 그 안에서도 또 붙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치 2주가 들어간 거예요. 네. 김우영 의원 이긴다니까 제가 보기엔. 그래서 어쨌든 네. 서로 어쨌든 악수를 하면서 마지막에 악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악수하면서 이제 회의가 다시 공개로 재개가 됐는데 그 이제 추미애 위원장이래. 최민희 위원장이 그 회의 비공개로 전환을 하면서 또 갑자기 기자들 탓을 막 또 해요. 그러니까 이제 상황이 국민들 보기에 좋지 않은 상황이니까 좀 비공개로 돌려야겠다는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기자들 나가라. 자꾸 우리 회의 상황 선택적으로 찍지 말고 나가라라고 하면서 비공개 전환이 된 거거든요. 그건 이게 부적절하죠. 기자들 나가라는 것은 왜 부적절하냐면 네. 뭐 제가 뭐 기자 출신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이 상임위장은요 본인들 게 아니잖아요. 이 상임위 피감이라는 것들은 국민을 대신해서 여야 간의 대표 선수들이 나서 네. 국민들의 상임인데 그렇기 때문에 공개를 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언론이 취사 선택을 해서 관심 있을 만한 것들은 언론사가 편집권에 의해서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궁금해할 걸 국회의원들이 대신 물어봐주는. 그렇죠. 것이 이제 늘 대기관이라고 그게 하잖아요. 이제 그렇기 국감인 때문에 거죠. 네. 상임위에 있어서 비공개하는 데는 정보위예요. 정보위. 네. 정보위는 국가안보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비공개로 하게 정해져 있는 것이고 네. 나머지 상임위는 비공개라는 부분들은 저는 있어서도 안 되고 그런 결정들을 기자 탓을 해서도 안 됐다.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아쉬운 거예요. 그러면 그런 보성사원한 모습을 보여주는 국회의원들, 여야 간에 이 사람들이 문제지. 왜 거기에서 취재하고 있는 기자들을 탓을 하는지. 나가라고 하실 때 선택적으로 찍고 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해석이 안 돼요. 일단은 사실 국정감사는 생중계가 되죠. 편집 없이. 기본적으로 생중계가 네. 되고 이제 각사 언론사들이 이제 또 따로 찍기도 예. 하고 해서 이제 기사화를 하는 건데 아무튼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국정감사는 어쨌든 피감기관 상대로 국민 대신해서 질문을 하는 거니까 공개가 원칙이고 비공개로 전환을 하려면 이제 의결 절차를 거치는 게 이제 국회법에 따라 맞는 것인데 그런 절차적인 부분이 좀 미흡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하여튼 과방위는 이런 일이 있었고요. 네. 또 다른 데가 있죠. 아, 법사위 갈까요? 법사위도 어제 24분 만에 파행했습니다. 네. 왜 왜요? 파행했냐면 그 네. 15일에 그저께 이제 대법원 현장 검증 갔었잖아요. 그래서 로그 기록 달라 자료 제출 요구 이제 민주당이 의결을 하고 왔었는데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 재판 내용을 보겠다고 하는 거 사법부 흔들기 아니냐 이런 공세를 펴고 있잖아요. 관련해서 이제 박은정 의원이 우리가 언제 재판 내용 들여다보는데 로그 기록 달라고 한 거잖아. 프레임 잡지 마 이렇게 하면서 설전이 오간 거예요. 잠깐 보겠습니다. 법사위원회 명예를 훼손해도 유분수지. 저희가 무슨 대법원의 재판 기록, 대법관들의 재판 기록 PC를 보러 다녔다고 언론 플레이를 하시고. 대법원을 온통 휘젓고 다녔습니다. 파리를 점령한 히틀러가 에펠탑 앞에서 기념사진 찍었던 그런 장면이 떠오릅니다. 네, 에펠탑 앞에서 기념사진 찍은 히틀러가 생각이 난다. 히틀러가 참 우리 국회에서 자주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히틀러에 비유하는 경우가 되게 많네요. 히틀러, 괴벨스 뭐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국회에서 의원들의 입을 통해 등장을 좀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 재판 기록을 특히 이제 그 로그 기록을 보느냐 안 보느냐 이게 지금 제일 쟁점인 거예요. 여야 간에. 그렇죠. 근데 이제 민주당의 얘기는 우리가 네. 그 재판 기록, 그러니까 재판 관련된 대법관들의 의견이라든지 논의 사항이 담긴 그 기록을 보겠다는 게 아니고 예. 로그 기록을 보겠다는 거잖아. 접속해서 이걸 문서를 예. 받는지 안 받는지 그렇죠. 예. 언제 받는지 네, 그런 걸 좀 보자는 건데 국힘에서는 그거 자체가 이제 뭐 문제다. 사법부 흔들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네. 그날 그 저기 민주당 의원들 중심으로 있을 때 무슨 대법원에 무슨 재판 관련 서류 요구의 건인가? 네. 뭐 그걸 의결을 했어요. 예. 그 제목만 보면 마치 그렇게, 재판 기록을 이제 요구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사를 보면 그런 거를 의결했고 뭐 로그 기록이나 아니면 뭐 대법관들 몇 평 필요한지 알고 싶다 해가지고 돌아다녔다는 거잖아요. 대법관 수 증언하려면 필요하다. 이제 이래가지고. 그런 거였는데 볼펜으로 지웠잖아요 앞에 부분을. 그래가지고 하여튼 굳이 뭐 박은정 의원도 굳이 그런 식으로까지 뭐 얘기를 할 필요가 있었나 싶었고. 네. 그 로그 기록은 어떻게 보는 거가 문제입니까? 우리 저 윤희석 대변인 보실 때? 아니요,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네. 예.
전자 문서화된 걸 보면 좀 안 된다는 거잖아요. 민주당에서는 종이로만 봐야 된다는 7만 거잖아요. 쪽. 네. 네. 그런데 로그 기록을 왜 보죠? 어차피 그거 확인돼봤자 또 전자적으로만 봤네 할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그럼 종이로 본 걸 내놔라고 한 방향으로만 가야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일단 들고 제가 몰라서 그럴 수는 있는데 네. 일단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그 공격 방향이 로그 기록을 보자고 하는 건 아마 그 대법원에서 법원행정처가에서 얘기한 게 4월 3월 2일. 4월 22일 날 4월 22일에 봐서 4월 24일에 편결한 게 이틀 만에 그런 편결인데 그 전에도 이미 대법관들이 이제 그걸 참고를 했다, 봤다 문서를 그랬으면 이거 로그 기록이 있을 거 아니야. 도대체 얼마 맞아요. 동안 네. 이제 봤다는 거냐를 이제 밝히자는 거잖아요. 얼마나 빨리 봤냐, 얼마나 빨리 봤냐. 예. 도대체 몇 페이지를 봤냐, 뭐 얼마나 그 자주 봤냐 그렇죠. 이런 걸 네. 보려고 하는 거니까. 3월 28일 날 고등법원에서 대법원으로 넘어온 날이죠. 네. 그게 이제 전자문서로 넘어왔는지 모르겠으나 최소한 종이로 넘어왔겠죠. 그러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 그때부터 봤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그 본 게 어떤 방식으로 봤냐 했는데 그 말은 못해서 네. 현대 법원행정처장이 3월 28일부터 봤는데 아마 전자문서로 본 것으로 안다. 네. 이게 5월 2일에 대법원의 공식 입장입니다. 네. 계속해서 7만 쪽의 분량을 이 빠른 게 이 기간 내에 볼 수 어떻게 없다. 봤냐. 예. 그러니까 계속해서 전자문서로 봤다고 하니까 납득이 안 돼서 추궁을 했더니 파고 팠더니 형사소송 업무 지침에는 전자문서로 보는 것은 유효하지 않다. 그리고 시범법원이기 때문에 5월 1일로 지정이 됐는데 3월 28일부터 최종 파기환송에 또 5월 1일 그 사이에 그 기록을 봤다면 전자문서로 봤다면 이거는 무효다. 네. 이런 거를 이제 발견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이 법의 진행에 있어서 뭐 이제 김준호 변호사도 있지만 형사소송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증거가 있더라도 소송 절차가 어긋나잖아요. 증거 확실해도 이게 무죄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절차의 정당성을 못 가졌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재판을 믿는 이유는 그냥 그거를 신의 성실에 있어서 신뢰하는 거예요. 네. 에이 뭐 법원이 재판관들이 그 정도의 소송 절차는 당연히 투명하게 했겠지. 네. 라고 믿고 그 판결에 대해서 절차를 따지지 않았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례적으로 이 선거 와중에 파기환송을 7만 쪽짜리를 단 이틀 만에 하다 보니까 이거는 좀 절차가 불가능한데? 네. 라고 하면서 의문이 생긴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이력을 한번 들여다보고 싶다. 그 절차가 정당했는지. 그렇죠. 저는 그냥 그 의문 제기예요. 진짜 받는지 안 받는지.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예, 아니라 예. 절차를 지켜서는 이렇게 나올 수가 없다. 네. 그러니까 사법의 독립은 사법의 투명성에 근거해서 나오는 건데 예. 지금 법원행정처나 이쪽에서의 답변이 썩 이렇게 일관되지가 않고 네. 그래요. 그래서 추측컨대는 그런 거죠. 대법관들이 그럼 다 봤냐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안 봤겠죠. 이거는 재판 연구관들이 먼저 리뷰를 해가지고 요약본을 올립니다. 뭐 예. 그렇겠죠. 그렇게 해서 한해서 통상적으로 또 그렇게 하죠. 사실 그 네. 모든 사건의 기록을 다 보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법원 입장에서는 이걸 뭐 꼭 공개하는 데가 아니라 국민들의 눈높이와 귀높이를 만족시킬 수 있는 언어들이나 아니면 사과든가 이런 건 좀 필요하지 않나. 귀높이란 표현은 저는 뭐 처음 들었는데 굉장히 신선하네요. 아, 국민의 눈높이와 귀높이. 말을 해야 이제. 그러니까 위고비보다 훨씬 신선한 거예요. 그래서 법사위가 또 파행이 됐다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조희대 탄핵안을 조국혁신당에서 공개를 합니까? 네, 그러니까 민주당은 일단 대법원 상대로 한 3차 국감도 추진을 하겠다 이 정도의 입장인데 예. 한 발 더 앞서가는 조국혁신당 오늘 조희대 탄핵안을 공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탄핵 소유자는 이 피소추자 조희대가 주권자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대통령 선거 바꾸려고 했고 이건 매우 중대한 헌법 위반 사유다. 대법원 전체를 끌어들여서 대선에 개입하려고 한 초유의 정치 사건이다. 이렇게 사유를 적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오늘 공개를 하는 거지 이걸 진짜 발의를까지 가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법관 탄핵 소추를 할 때는 국회 제적위원회 3분의 1, 그러니까 1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조국혁신당 의석수만으로는 할 수가 없고 민주당 혹은 뭐 범여권에서의 어떤 동의를 얻어야만 실제로 발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추이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속보 전해진 게 아마 발표를 했는 모양이네요. 예, 그래서 그 서광진 원내대표가 구체적인 탄핵 소추 사유로 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결정과 관련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또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네.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선거운동의 자유 침해 등을 제시를 한 걸로 지금 이제 속보가 좀 전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충분히 얘기가 나왔었던 것들 위주로 지금 탄핵 사유를 아마 삼은 것 같고요. 아, 이렇게 되면 민주당이 이제 공을 받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탄핵을 이제 혁신당 쪽에서 야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민주당이 그래 같이 합시다 하든지 아니면 요건 좀 너무 서두르는 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겠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네. 이거를 조국혁신당에 그대로 따라서 할 가능성은 지금 현재는 낮다. 왜냐하면 왜 조국혁신당이 말씀한 대로 법관 탄핵이 100년 이상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완성되지 못하고 발표했겠어요. 민주당하고 물밑 작업했겠죠. 네, 민주당은 아직은 이 탄핵이 이를 정도의 빌드업이 안 됐다고 보는 것이고 네. 사실 이제 4인 대동설 전에 저는 이번 국감 같은 어떤 상황에서의 사실 확인이 필요했다. 빌드업이. 저는 3차 국감도요. 굳이 3차 국감 하지 않고 종합 국감 하면 됩니다. 법사위 종합 국감 통해서 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문제를 다시 재확인하고요. 네. 확인 국감이니까. 그리고 나서 의문이 풀리지 않는 것들은 진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해야 된다. 그러게 한 다음에 어떤 여러 가지의 사안들이 확정됐을 때 네. 탄핵으로 이어질지 말지를 결정하는 게 맞지. 지금 현재 조국혁신당에 낸 탄핵안에 동조하는 것은 조금 아직은 시기상조 같아요. 조금 무리익진 않은 얘기 같다. 실제로 그럴 것 같은 게 이제 네.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 입장을 밝혔어요. 조희대 탄핵에 대해서는 우리 당과 조국혁신당의 입장이 다르다. 이렇게 선을 좀 명확히 그었고 지금 이제 민주당의 입장은 이제 두 가지 답변 듣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지기현 재판부에 대한 입장, 그 다음에 지난번 파기환송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 이 두 가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받고자 압박을 하는 것이지 현재로서 국정조사 혹은 탄핵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네. 자, 이렇게 되면 조국혁신당이 약간 좀 뻘쭘해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렇죠. 요거는 민주당이 어떻게 또 반응한지 좀 더 보도록 하고요. 네. 다음 뉴스 또 넘어가. 뭐 하실 말씀이 혹시 있으실까요? 아니요, 뭐 제 옆에 계셨던 분들이 안 계시니까 제가 계셨으면 뭐라고 했을 텐데 조국혁신당 분들. 그분들이 다 안 계셔가지고 면전에서는 뭐라 할 수 있지만 없는 자리에선 지켜주겠다. 있어야 이제 제가 무슨 말이라도 이제 어떠세요, 뻘쭘하세요, 뭐 이렇게 할 텐데 그게 안 되니까.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한 말씀 하시죠. 보고 있을 수도. 영상 편지 갑니까? 뭐 건강하세요. 뭐라 그래? 다음 뉴스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법사위에서 나온 얘기 하나만 더 할게요. 네. 감사원의 그 용산 대통령 관저 공사 관련 특혜 의혹, 부실감사 의혹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불법 증축하고 뭐 수의계약하고 감사해라고 했는데 막상 별 문제 없는데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부실감사했던 거 아니야?라는 의혹이 있었고 그 이제 관저 공사 수주했던 21g 대표가 어제 증인으로 출석을 했어요. 김건희 씨와 굉장히 친분이 있다고 알려진 인물인데 그 서영교 의원이 관저에다 흰옥기탕 넣었죠? 라고 물어봤더니 그렇습니다. 라고 했고 다다미도 깔았죠? 라고 하니까 네 2층에 다다미를 깔긴 했습니다. 아, 히노키 플러스 다다미. 네. 진짜 다다미가 이해가 안 가요. 왜요? 왜냐하면 건강을 위해서 뭐 사우나 시설 놔둔다. 뭐 거기 근데 흰옥기가 뭐 좋다. 거기까지는 그래도 이제 대승적 차원에서 다다미 빵은 왜 넣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는 술 맛을 돋구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면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해가 안 가요. 어떤 차원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 예산 전용 뭐 뭡니까? 아니 뭐 다다미- 일본식 뭐 어떤 거예요? 포인트가 뭐예요? 아, 이게 어느 쪽이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거예요. 네, 뭐 그러니까. 어떤 것에 대해서 공격 포인트가 있는지. 표면적으로는 네. 아마 말씀하신 국민의 것처럼 예산을 혈세를 이렇게 이제 쓴 건데 개인적으로 썼는데 썼다. 그 맥락과 내용이. 내용을 잘 들어보면 친일에 대한 뭐 그런 거를 약간 좀 풍기시는 거 아닌가 하는 느낌 좀 듭니다. 서영교 의원의 문제 제기는 어때요? 그런 거고. 맞죠? 근데 그러면 너무 작잖아요. 아니 근데 그래도 아니, 그럼 우리가 한국의 대통령의 관사에 관저에 예. 다다미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거 좀 뭐지라고 생각을 할 거고. 들마루가 들어가면 괜찮지. 예, 예. 그렇죠. 정자를 그냥 하나 지었다. 여기서 막걸리 한잔 하기 위해서. 그러면 또 한국 국민들이 또 인정해줄 수 있어요. 포석정을 그대로 재현했다. 오케이. 그거는 이제 망조 직전이니까. 그거는 그렇죠. 신라. 네. 포석정은 좀 다다미는 좀 이상하다. 다다미. 이제 네. 서영교 의원의 질인
에는 이제 관저에 왜 건진 불당에 있던 그 아마테라스 일본 신당 그 식의 그 시설물과 일본식 정자와 그런 게 히노키탕과 다다미가 설치가 됐다. 뭔가 또 약간 그런 식의 맥락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 하나랑 왜 불필요한 그런 시설에 국민의 혈세를 드리느냐 이 두 가지. 1번에 주안점을 둔 것 같아요. 지금 서영교 의원 목소리가 음성 지원이 되는데. 네. 그러면 자 이제 넉 달이 지났으면 지금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시대에는 이걸 철거를 했나요? 모르겠습니다. 그럼 그 포인트가 맞아야지. 이 주장이 맞으려면 철거가 된 상태에서 질의가 들어가야 네. 앞뒤가 맞을 텐데 그대로 있다면 공조가 잘 안 되잖아요. 거기가 대통령실하고 민주당이. 제가 참 배지가 있었으면 요거 물어보고 싶은데 참 배지가 없네. 아니 이게 뭐냐면 철거했냐고. 그런 주장을 해요. 질의는 안 나왔던 것 그러니까 같아요. 철거를 할 수가 없고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국가재산이잖아요. 아 또 그렇게 돼요? 그렇죠. 국가재산이 써야 되네. 비용도 들고. 그러니까 이런 지적을 했어요. 서영교 의원은 일본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이렇게 관저에까지 깐 거 아니냐. 그래서 일본과의 외교에서 물 반컵 들고 아무것도 못 채우고 다 퍼주고 온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이제 연결일 수 있다고 보는데 또 다른 민주당 내 의원 저도 마찬가지인데 이 관저를 천년만년 본인이 쓸 거 아니잖아요. 관저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임기 기간에 그 다음 대통령이 올 수도 있다는 부분들을 고려했다면 사실 이 부분을 그대로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 그대로 있나요 물어보는 겁니다. 선택 여지가 없어요. 그냥 써야 돼. 써야 돼. 근데 좀 마음에 안 들어. 다다미를 깔고 있고 이게 생경하고 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청와대에 옮기잖아요. 내년 올해 12월 1월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이제 어떤 예산을 책정해서 철거를 하든 교체를 하든 원래 여기가 외교부 그 장관 공관. 장관공관이었으니까 네. 그거는 하는 것인데 사실상 뭐 에피소드 같으나 정말 여러 가지 일이 있었다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요. 역사의 현장을 어떻게 그냥 보존을 좀 할까요 그러면? 그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아요. 역사의 현장. 아니 뭐 대통령 관저에 뭐 일종의 뭐 휴식 시설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저도 그래요. 저도 수 있죠. 히노키탕까지 운동 시설이 있을 아니, 수 그러니까 있는데 아니 근데 히노키탕도 뭐 이해하고 관저에다 다다미까지 내가 한 1000만 번 양보해서 이해한다 하더라도 네. 아니 왜 대통령이 집무실에 사우나를 만들어요? 예. 저는 그건 이해를 못 하겠어요. 집무를 봐야지. 네. 그건 좀 이해가 가요 저는. 아 그래요. 술을 이해 폭이 서로 다 이렇게 다르시니까. 다르시니까. 바로 이해하잖아요. 아시면서 숙취를 해소하는 데는 사우나만 한 게 없어요. 아무튼 이거 다시 돌아오면 관련된 거는 이제 불법 증축과 관련된 그런 소지에 대해서 감사원 네. 감사가 부실했다라는 것에서 시작된 질의였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거기는 유병호 네. 감사위원이 또 원장보다 특활비 많이 썼다. 예, 그것도 있었죠. 실질상 원장이에요. 거의 원장이었으니까. 사실상. 네. 네. 휴. 그렇죠, 뭐. 후후. 자 그리고 네. 부동산 대책 예. 이재명 정부 들어 세 번째 대책이었는데 그거 뒤에 후폭풍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아, 요거 좀 앞으로 주제를 땡길까 하다가 이 얘기하다 보면 오늘 방송 끝날 것 같아서 뒤로 좀 미뤘습니다. 네. 이 세 번째 대책이 나왔죠. 취임 후 4개월 만에 벌써 세 번째 대책이 나온 건데 후폭풍이 정치권으로도 번지고 있어요. 일단 이제 민주당에서는 투기 수요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사다리 걷어차기 아닙니다. 실수요자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을 했고 국민의힘에서는 아니다. 이거는 부동산 계엄이고 서울 추방 명령이다라고 하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잠깐 들어볼게요. 좌파 정권 20년 부동산 정책 실패의 재탕이자 악순환의 재개봉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의 무주택 서민들에게 서울 추방 명령을 내린 것이나 진배 없을 듯합니다. 투기 수요를 막은 것이지 실수요자에게 문을 닫은 게 아닙니다. 수억, 수십억의 빚을 내서 집을 사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네. 저 마지막 말도 약간 좀 논란이 됐죠. 왜냐면 이제 사실 주택 매매, 그러니까 매입을 하면서 대출 안 받는 경우가 좀 굉장히 드문 경우고 대부분은 대출을 받고 그잖아요. 수억 원 이상 대출을 받고 집 사는 경우가 대부분 아니에요? 대출 안 받고 사고 싶죠. 그렇지. 안 받고 사고 싶지만 그런 경우가 없잖아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그런 거 뭐 기면아, 뭐 현금으로 사 이런 때만 나오는 거죠. 예. 연예인들. 저도 많이 김연아. 상상을 해요. 저도 상상을 해요. 대출 아이유 없이. 70억 그렇지. 무대출. 전액 현금. 네. 현금 딱 들고 가서 네. 얼마요? 이렇게 그런 거잖아요. 얼마요? 아 이게 좀 비싸. 네. 현금으로 사겠습니다. 아. 뭐 이런 거 네. 상상하잖아요. 서민들은. 뭐 이렇게 자동차 사러 가서도 현금 들고 가서 이거 얼마예요? 하고 현금으로 주고 사고 싶은데 네.
뭐 할부 프로그램을 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제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어요. 김병기 원내대표가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너무 대출 규제를 풀어서 막 빚으로 집을 사게 해서 부동산 과열되고. 시장에 어떤 붕괴를 가져왔던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다. 네. 그러니까 빚내서 집 사는 게 능사는 아니다. 그런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좀 잡아가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부동산 문제 이 대책이요. 네. 킬러 문항입니다. 역대 정부 모두 다. 다 어려운 문제예요. 그럼요. 네. 이 대책이 대안이 되는 부분들이 쉽지 않아요. 그쵸. 성공한 적이 별로 없고 정답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데 일단은 정부가 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일단 던지는 건데 제가 조금 말을 살짝 보태면 결국에는 공급 대책은 돼 있어요. 근데 공급을 하려면은 몇 년이 걸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공급을 통해서 서민들한테 좋은 집을 주기 전까지 그래도 가격을 지금 과열돼 있는 거를 낮춘 다음에 그 공급된 집을 낮은 가격으로 좀 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 계획인데. 그 몇 년 새에 또 더 오를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단 그래서 초강수를 준 거는 같아요. 예. 그래서 조금 이 후폭풍을 좀 이렇게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또 세부 대책들로 이렇게 또 네.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예. 대책 때문에 인생 계획이 틀어지고 상대적으로 심리적인 이 박탈감 이런 거 느낄 분들이 많다고 당연히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여당의 원내대표라는 분이 빚을 내서 집을 사는 게 맞냐 이런 얘기를 하면 도대체 옆에서 보좌하시는 분들은 무슨 정무적인 감각을 갖고 이분을 보좌하는 것이며 스스로도 이 얘기하면 어떤 반발이 있을 거라는 걸 예상을 못했다는 건데 자격이 있냔 말이죠. 그럼 본인은 그럼 나는 따박따박 월급 모아갖고 집을 샀거든. 당신들은 왜 그렇게 못 사? 이렇게밖에 안 들려요. 근데 이분이 집 샀을 때 그 시절하고 네. 지금 상황은 다르기 때문에 네. 또 특히나 대출 규모를 이렇게 줄여버리면 솔직히 그렇잖아요. 신혼인데 뭐 모은 돈이 얼마고 우리가 대출 얼마 받아서 어디로 가서 아이를 낳고 아니면 아이가 좀 더 크니까 학군이 좀 좋은 데 가려면 얼마가 대출 필요 딱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계획들이 있었을 텐데. 여기다가 대고 당신 그러면은 투기야.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하고 못 가게 하고 뭐 몇 년 기다리라는 거 아니에요? 애 크고 애 학교 다니고 하는데 나 빨리 가서 얘를 좀 좋은 데서 키우고 싶은데 만약 그런 분이 있다면 이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그런 아니, 게 이건 참 뭐 그래요. 좀 약간 별개지만 국회의원들이나 아니면 정부 고위 관료들 보면 강남 혹은 뭐 한강벨트 그 비싼 집들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지. 우리는 했고, 우리는 이미 왔고. 예를 들어서 용산의 모 의전 비서, 얘기해버렸네. 의전 비서 네. 한 명이니까. 예. 그분은 27억짜리 서초동 집을 14억 넘게 대출 받아서 작년인지 올해인지 기사가 샀단 말이에요. 됐으니까. 지금 같으면 그 대출 얼마 나와요? 2억 나오잖아. 이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훈훈한 미담도 있어요. 이제 문재인 정부 때 김상곤 부총리가 교육부총리가 대치동 8학군에 집 있으면 그렇다 해서 분당이랑 대치동 2개 있는데 대치동을 팔았어요. 그게 유일무이한 미담 지금- 아니었습니까? 지금 그 집안에서는 지금 네. 천하에 완전히 네. 그 레미안 대치 팰리스인가 그걸 팔았을 텐데. 네. 아 진짜? 네. 네. 큰 그림 그리셨는데 이제 그냥 그걸로 공직을 마무리하셔가지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말씀. 네, 근데 저는 이제 이게 송원석 원내대표가 얘기한 게 이제 지금 서울을 쫓아낸다 요 얘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맥락이 있을 수 있겠지만 국토부 장관이 직접 토지 지정을 하다 보니까 네. 이 두 개 광역을 같이 해야 되고 인접을 해야 되고 근데 뭐 그래서 꼭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소위 이제 조금 더 평균 단가가 조금 더 낮은 한 6, 7개 구까지 생각 외로 다 이제 묶었잖아요. 그래서 네. 거기는 좀 해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거든요. 네. 그 부분이랑 그 다음에 이 지금 우리 윤희석 대변인 얘기하신 게 이제 15억 이상 구간이 원래 문재인 대통령 때 완전 대출 다 금지 한번 했다가 둔촌주공 때 원희룡 장관이 이걸 예, 풀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그럼 15억에서 25억 사이즈가 4억으로 대출 규제를 막았는데 요거는 조금 불만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분양가가 지금 서울에 있는 아파트들이 대부분 그 정도에 예.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왜 우리한테 사다리 걷어차기 하냐. 네. 6억 정도라도. 왜냐하면 지난번 6월에 9억에서 6억 갔을 때는 사실 대부분 조용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6억만 해도요 한 달에 금리에 따라 다르지만 2, 300만 원 그 그 되지. 이자를 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이상은 대출 받기도 투기 쉽지 아니야? 않고. 예를 들어 네. 9억씩 대출 받으면 그건 투기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좀 하는 건데 그래도 여기까지는 그래 뭐
맞벌이면 가능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좀 있는 게 부분이 있으니까 저는 그래서 그 15억에서 25억 구간 그 대출 그 부분이랑 그 다음에 이제 뭐 서쪽이나 북쪽의 몇몇 구들에 대한 토호제 문제, 네. 요것들은 약간 미세 조정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추석 전에 했었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1번, 문재인 정부 때 20몇 번 했다고 사람들이 비웃는데 필요하면 50번이라도 내야 된다. 그게 되게 우리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도 부동산 자산 시장에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거는 서로 위기니까 예, 그런 생각이 있어서 저는 뭐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시작이라는 관점에서 이걸 좀 보자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50번이라도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건 좋은 것 같은데 실제로 그 한 30번, 50번 이렇게 하다 보면 시장의 신뢰가 좀 많이 무너지진 않아요? 왜냐면 이거 했는데 또 안 먹혀. 그래서 다음 거 좀 더 해봐. 또 안 먹혀. 그럼 이제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사람들이 그 경험을 통해서 얻는 그 어떤 신뢰 같은 그렇죠. 것들은 근데 그렇게 해서 안 먹히면 다른 방법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다른 계속해요? 방법이 이제 더 없죠. 할 수 있는 게 뭐 세제라든지. 네, 네. 세제 할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매물을 토해내라는 얘기인데 그거 한번 해봤잖아요. 네. 해서 어떻게 됐어요? 정권을 잃었잖아요. 그런 양도세를 분석이 올리는 나오니까 걸로는 매물이 결론은 토해내지는 않는 예. 것 같고. 예. 공급 문제잖아요. 공급이 많이 되면 뭐 이럴 일이 없으니까 네. 공급을 한다는 게 말이 쉽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사람들이 그래 이거 내년 말까지잖아요. 내년 말 지나서 또는 조금 더 기다릴 만한 어떤 신뢰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럼 뭔가를 줘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기다리면 한 3년 정도 있을 때 괜찮은 지역에 브랜드가 붙은 예를 들어서 어떤 아파트를 굉장히 싸게 분양을 한데 거기 가면 그래 그럼 좀 참을만 하네. 뭐 이런 정도가 있어줘야 하는데 일단 틀어쥐고 그다음에 공급은 벙하게 수도권에 135만 채를 2030년까지 하겠다 이러면은 뭐 좀 그렇잖아요. 구체적으로 뭐 지역도 나오고 좀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수요자 입장에서. 네. 차츰 나올 거는 같아요. 예, 왜냐하면 지금 오늘도 그 당에서 나오는 걸 보면 그 세부 대책은 추가적으로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뭐 발표하겠다. 그러니까 디테일한 부분 하겠다고 지금 발표가 됐고 저는 이제 이게 아다르고 오다르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서울 25개 전역을 묶고 경기도 12개 지역 그러니까 풍선 효과 한 몇 개 정도 묶어놓으면 옆으로 계속 가니까 그걸 막겠다 해서 다 이제 막은 거잖아요. 그 다음에 갭 투자를 막겠다. 돈 있는 사람이, 돈 없는 사람이 갭 투자하는 건데 원래 돈 있는 사람이 부동산 쇼핑하듯이 그냥 조그마한 자산을 가지고 이 집 저 집 다 살고 그 본인이 갖는 자산을 가지고 그거를 담보로 거의 뭐 부동산 재벌 소리를 듣는 이런 상황들을 막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저는 풍선 효과에 대한 거는 그런다 치더라도 갭 투자 방지에 대한 조금 세심한 대책 발표가 있었는 게 선행돼야 되지 않았냐. 그리고 토호제로 묶는다는 게 인식이 되는 것보다는 네. 서민들한테 주거 안정을 위한다는 그 대책들을 먼저 밑자리에 깔아놨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년 뒤에 공급이 되고 집값을 잡기 위해서 지금 토호제가 한시적으로 된다. 그리고 생애 최초라든지 특히 집에 관심이 많은 젊은 층 20대 30대들에게는 더 특혜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출 어떤 그 정책을 시행한다. 해서 앞단에 좀 그런 그 희망 섞인 희망을 꿈꿀 수 있는 대책을 해놓고 그 다음에 허가제를 갔으면 어땠을까? 토호제 안에 그런 게 있거든요, 앞에 게. 네. 근데 이게 선우가 그런 것들은 돋보이지 않고 토호제만 있어서 아이고 이제 큰일 났네. 집 못 사는 거 아니야. 이것만 이제 부각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사실 부동산 정책 나올 때 이게 굉장히 감정적으로 예민한 이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번 나오는 이제 키워드들이 뭐 사다리 걷어차기 아니냐 혹은 이거 내로남불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건데 그래서 이제 어제 김병기 원내대표가 그 수억 수십억 빚내서 집 사는 게 맞느냐 이 발언을 한 걸 두고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무슨 문제 제기를 했냐면 당신 그 잠실에 장미 아파트 갖고 있잖아. 그거 대출 없이 샀어? 그거 지금 이제 시가가 막 한 30억 정도 한대 시세가 대출 없이 샀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 제기를 했던 거죠. 너는 빚내서 집 사도 되고 나머지는 안 된다는 거야? 라고 하니까 일단 김병기 의원이 반박은 했어요. 나 그거 대출 끼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니라는 취지로 네. 그리고 재건축 노리고 투기한 거 아니라는 취지로 반박을 했습니다. 원래 그 동네 좀 토박이었나 봐요. 네. 부모님 세대 때부터 그 해당 아파트에 거주를 했고 98년에 장미 아파트 11동 하나를 구입을 했다가 나중에 2003년에 다른 동으로 이제 팔고 이사를 했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김병기 의원의 지역구가 동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미 아파트를 전세를 주고 동작구에 있는 다른 이제 전세를 얻은 거죠. 2편한 전세를 얻은 건데, 근데 이제 그러면서 본인은 이제 갭 투자를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대출 안 받고 샀고 뭐 그 당시에 뭐 더 집값 오른 거나 아내가 알뜰살뜰 모은 돈 보태가지고 샀고 이제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건 갭 투자라는 게 정의가 뭐예요? 갭 투자의 정의요. 갭 투자는 이제 다양한 금융수단을 사용해서 네. 내 돈을 적게 들이고 집을 사는 거죠. 전세 끼고 사는 건 전세 끼고. 네. 그렇죠. 제일 결론이 쉽게 그거예요. 말하면 네. 전세 끼고 그 집을 갖고 있는 게 갭 투자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럼 이제 김병기 의원은 실제로 옛날에 실거주 한 거 말고 지금은 동작구에 실거주를 하고 있잖아요. 그랬으면 사실 그 집을 팔고 가는 게 잠실집을 팔고 잠실집 팔고 여기 내가 사는데 집 사라는 게 정부의 생각인 거잖아요. 갭 투자하지 마세요. 실거주 하세요. 살 집만 갖고 있으세요라는 거면 사실은 팔고 갔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가끔 국회의원들이 지역구는 예. 뭐 어디 남도 어디 있는데 집 주소는 서울, 네. 강남구 이렇게 돼 있는 거 보면 이건 좀 바꿔야 되지 아, 않나. 한둘이 아니에요. 저도 이게 매번 네. 이런 뉴스가 그러니까. 나올 때마다 분노하는데 그거는 좀- 갭 투자하지 말라는 게 그거 살 때부터 전세 끼고 사서 뭐 투기성으로 사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금 갖고 있는 사람들도 이런 얘기를 하려면 팔고 자기가 사는데 갖고 있든가. 아니 근데 그거는 좀 너무 과도하게 그냥 한 채만 너는 봐줘 해서 재산권의 침해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러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근데 사실 제가 앞서도 얘기했듯이 생애 최초라든지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 대한 게 막힌 게 아닌데 25개 허가제로 묶어놓으니까 이제 우리 그것까지 없어지는 거다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있어요. 지금 새롭게 집을 살려는 사람들은 15억 미만의 집을 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 그래서 실거주자에 대해서는 규제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정부가 부과하라는 말이고, 두 번째는 부산에 있는데 정치를 서울에서 하려고 왔는데 그럼 부산 집 팔고 서울로 와야 된다. 저는 이 논리는 조금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서울 집 팔고 부산 집 사시라고. 네. 부산 아니 지역, 그러니까 말을 하자면 부산 지역군데 여기서 거주를 이제 부산을 근거지로 해서 집을 거기에 마련해서 가족들도 살 수 있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서 이제 지역구를 옮겨서 뭐 서울이라고 합시다. 와서 이제 여기에 지역구를 두고 지내야 되는데 여기에서 가족들을 다 정주해서 오는 부분들은 그건 많이 있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거는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같은 지역 내나 서울이나 경기도에 투기 목적으로 두 채 세 채 갖는 게 문제가 되는 거지, 거주의 편리성을 위해서 내가 부산에 하나 있는 거를 서울에다 하나 더 갖겠다 이런 부분들까지 저는 제한하는 것은 굉장히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역구 국회의원은 우리나라 안에 주소만 있으면 갖고 되니까. 있으면 하지만 이제 지역 구민들이 전세 싫어하니까. 얻어가지고 눈 가리고 네. 아우하지 말고. 그러니까 얘기를 길게 하면 할수록 불리하다. 정치인들이 불리해요. 왜냐면 네, 갑자기 3일 전에 지역구가 바뀌잖아. 그렇죠. 여기서 그렇지. 갔다가 이렇게 가는데. 그럼 어떻게 해. 저는 그게 좀 싫어요. 네. 아니 근데 이게 들어와 이게 봐요. 그렇게 돼. 국민들의 인식도 그런 게 제가 이제 가끔 이거 여담이긴 한데 네. 정치인이라는 게 가족들이 다 와서 거기 살아야만 정주를 해야만 정치인의 역할을 제대로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정치인은 요즘에는 그냥 역할론이잖아요. CEO 같이 본인이 정치적 자산을 가지고 그 지역을 발전시키고 있는 능력과 이런 자질들을 가지면 그 지역에 대해서 CEO처럼 역할을 하는 것이지, 가족들이 다 와서 거기서 그냥 정주에서 뿌리박고 살아야만. 해당 의원도 거기 없어도 돼요 그러면? 저는 사실상 사실 법적으로 원래 법적으로 의무는 없어도 아니에요. 되죠. 권영진 시장의 가족은 네. 서울에 있고 본인은 대구시장을 네. 했는데 네. 근데 이제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 이제 벤투 감독은 이제 일산에 집이 예. 있었고 클린스만은 잘 없었어요. 아, 그리고 심지어 김병기 의원은 동작이랑 잠실이 같은 서울인데 그래서 서울 좀 부산도 아니고. 뭐 그런 게 있다. 아니 그리고 뭐 국회의원들이나 좀 힘있고 뭐 돈 있는 사람들은 지역에 뭐가 있더라도 서울에 중요 지역에 또 다들 집 하나씩 갖고 있잖아요. 네. 두 채씩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무슨 지역 균형 발전 같은 걸 얘기하면 난 그게 신뢰가 잘 안 간다는 그런 건 안 거예요. 돼요. 저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네. 그런 건 안 돼요. 편리성을 위해서 한 네. 채 정도를 적당히 하는 건 괜찮은데 여기에도 돈 될 것 같은 거 사고 여기에도 돈 될 거 사는 건 안 된다. 그러니까 소유와 전세는 좀 다르니까. 그럼.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부동산 관련해서는 워낙 이제 전 국민적인 관심사기도 하고 다들 이제 이해관계가 조금씩은 다 있으실 테니까 더 민감하게 반응하실 수도 있다는 거 있고요. 국민의힘 소식 한 개 정도만 짧게 볼까요? 장동혁 대표가 어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내년 지방선거 구상을 밝혔더라고요. 예.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년 지방선거 승패의 기준은
부산, 충청, 서울이다라고 하면서 서울이랑 부산은 수성을 하고 지켜내고 충청에서 절반 정도를 가져올 수 있다면 우리가 뭐 좀 승리했다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당성이 확실해야 이 얘기 또 한 번 했습니다. 당성이 확실해야 공천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당성이라는 게 참 저는 이게 현재 당 대표에게 잘 충성을 하라는 건지 아니면 정말 그냥 국민의힘을 사랑하라는 얘기인지. 근데 국민의힘 사랑하시잖아요, 우리 윤희석 대변인님. 그런 관점이라면 제가 당성 1등이죠. 그렇죠. 뭐 입당한 지가 얼마입니까? 근데 아직 인증 못 받으셨고. 그거는 받으면 안 되지 않아요? 그 인증은 그러니까 여기서 인증하면서 어제도 뭐 말씀하시던데 네. 그 인증은 네. 그 인증이 아니잖아요. 아니 그럼 당성은 장동혁 당대표는 당성이 부족해요? 제 기준에 예? 뭐 당원들 선택을 예. 받았는데 이렇게 그런 질문은 윤희석 대변인 곤란하게. 그러니까 윤희석 곤란할 건 아니고 질문이 어떤 그러니까 윤희석 차원이- 대변인님은 당성이 매우 뛰어난 분이잖아요. 본인 판단에 뛰어나다고요? 매우 충성스러운. 월등 당성이 예. 압도적이다. 예. 그리고 그래서 이제 건강하다. 저는 민심을 잘 전달해서 네. 당심도 민심과 같이 가게 하는데 힘을 쏟는 사람이고 그럼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이 장동혁 대표의 당성이라는 것과 우리 대변인님이 얘기하시는 그 당성은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를 그 범위가 다른 거죠. 이분은 아주 좁은 범위의 당성을 의미하는 걸로 보여요. 네. 그 이외의 영역은 당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예. 저는 그것도 포괄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되면 한쪽에 몰리겠죠. 강도가. 그 부분이 좀 다르다. 근데 저하고 당대표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근데 친박 간별사를 얘기하는 당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친윤 간별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장일지 친윤일지 모르겠으나 장동혁의 당성이라는 거는 당성이라는 거는 네. 이 당성을 간별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당성에 따라서 예를 들면 공천 주겠다는 소리니까 간별이네. 내가 간별할게 잘 보여. 저는 이렇게밖에 안 읽혀요. 그래서 이 당성이라는 것들이 어떤 범주에서의 기준이 있는지를 제시하지 못하고 그냥 막연하게 당성이라 하는 것은 사실상 네. 본인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윤어게인 정도의 당성을 얘기하는 것 같고 저는 뭐 서울 충청 부산 이겨야 된다 뭐 당연한 소리를 뭐 대단한 전략이라고. 그런 의미의 당성을 얘기하는 것 같다. 여하튼 생각보다 국민의힘에서 내년 지방선거에 선방할 수 있다 이렇게 조금 낙관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어떤 근거라고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잘 모르시겠어요? 근거는 여러 가지 가지고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자, 네. 뭐 부동산 대책도 나왔으니까 서울이랑 이쪽은 또 괜찮을 것 같고 뭐 이런 생각. 부산도 나오는 수치 보니까 이길 수 있을 것 같고 뭐 이런 막연한 거죠. 지금 선거가 한 7달 이상 더 남았는데 네. 지금 예측하는 게 큰 의미가 없으나 목표치를 보면 그래도 자신감을 많이 가지고 계신 느낌입니다. 충청 4개 지금 광역 기준으로 네. 4개 저희가 다 갖고 있잖아요. 그중에 2개를 지키면 이기는 걸로 생각한다. 그럼 세종, 대전, 충남, 충북인데 오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가 당성을 굉장히 지금 중요시하는 그런 분위기로 보이고요. 자, 그러면 오늘 뭐 정치권 뉴스는 이 정도 정리하면 괜찮을까요? 네, 정치권 뉴스는 이 정도 하고 저희가 또 참 이제 복된 시간이 돌아왔죠. 네, 뭔가 바뀌었네요. 뭔가 압도적인 것 같고 네. 건강해요. 배고플 때도 그리고 입이 심심할 때도 혹은 뭐 술안주가 필요할 때도 이만한 아이템이 있을까 싶습니다. 이게 서울구치소에 들어가나요? 사실은 안 되나? 큰일 날 소리야. 그럼 다들 죄 짓고 거기 가려고 그러죠. 이게 들어가면. 술 안 먹는 사람도 좋아해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컷의 명인 부각 K 컨텐츠 K 푸드가 엄청난 유행이죠. 이제 곧 K 부각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이 됐고요. 국내산 자연 재료로 만든 부각 4종이 있습니다. 다시마, 김, 호박, 연근. 요건 이제 국내산 자연의 재료로만 만들었고요. 요거 드셔보시면 맛이 확실히 아 좀 근데 소리가 바삭바삭 소리가 나지 않아요? 이게 저희가 1시간 전부터 이미 여기다가 까놨잖아요. 습기를 먹었을 텐데도 이렇게 바삭합니다. 네. 요게
대용량 250g에 250g이 이게 튀긴 거라 굉장히 또 양이 꽤 됩니다. 한 봉지 크게 되는데 요게 9,900원. 네, 9,900원. 9,900원밖에 안 해요? 예? 와, 그래 싸요? 네. 그리고 와. 이제 그러니까 이게 황태, 노란 고구마, 자색 고구마, 황금어포 요게 이제 아마 지금 드시고 계신 게 요게 이제 9,900원이고요. 250g. 그리고 또 김 다시마, 호박 연근 있는 거, 요거는 이제 15,900원. 이 두 개 약간 좀 가격은 다른데 어지간하면 그냥 다 하나씩 드셔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옥수수 기름으로 고소하게 튀겨 드렸고요. 요거만 40년을 한 우물을 파시면 사실 도가 텄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요. 예, 그냥 딱 눈 이게 봐도. 장르만 여의도 쇼핑 거기 들어가서 사면 되는 거죠? 맞습니다. 40년을 지금 주문해야겠네. 한 우물로 바로 지금 파시는 가면서 거죠. 예, 너무 맛있어요. 바로 주문들 하세요. 네. 잘해. 아유, 맛있을 거. 훌륭해. 5만 원 이상씩 무료 배송해드리고요. 오늘 1시까지 주문하시면 내일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난 내일 먹겠네. 네, 우리 카세 매진 되기 전에 주말을 부각과 함께 바삭하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요거 저녁에 뭐 이렇게 가족분들 같이 모여서 맥주랑 같이 드시면 진짜 맛있겠네요, 그죠? 자, 여야 의원들도 이렇게 부각으로 같이 사이 좀 좋게 좀 가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뭐 이 베이비 저 베이비 찾지 마시고 옥상으로 괜히 따라오라고 하지 마시고. 듣는 베이비 기분 나쁘겠어요. 그러니까요. 오마 베이비예요. 자, 세 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그 백혜룡 경정의 그 변호인이 있거든요. 이창민 변호사라고. 네. 이분이 지금 그 백혜룡 경장의 그 마약 수사 관련된 내용들을 저희한테 설명을 해주실 거라 그 이야기 바로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